네, 뉴스뉴스 2부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판문점에서 이뤄진 북미 정상의 만남에 대해서 양국이 사실상 적대 관계 종식을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회동은 기존 외교 문법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상상력의 산물이라면서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서도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이번 회동이 사실상의 종전 선언이다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한 평가를 내놓았군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적대관계 중식과 평화 시대의 시작을 선언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판문점 남북미 회동 뒤 처음 열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평가를 밝혔는데요. 문 대통령은 정전협정 당사국인 북미 정상이 손을 마주잡고 미국 정상이 특별한 경우 조치 없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서로 서명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행동으로 적대 종식을 선언한 거란 평가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그에 앞서 한미 정상이 사상 최초로 함께 양복 차림으로 최전방 지피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일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등 남북의 군사적 긴장 완화로 가능했다면서 남북 관계와 북미 대화는 선순환 관계에 있다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네, 이 판문점 회동에서는 한 발 물러나서 조연을 자처했던 문 대통령인데 오늘도 북미 정상에게 다시 한번 공을 돌렸죠. 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동은 기존 외교 문법으로 생각하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적인 제안에 김정은 위원장이 과감하게 호응했고 이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력의 산물이란 겁니다. 문 대통령은 이 상상력이 역사를 진전시킬 힘을 만들어냈다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도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치에서도 기존 정치문법을 뛰어넘는 상상력, 정부 부처에서도 민생을 위한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 회동에 이어서 추가 만남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북미 두 정상의 동기가 맞아떨어져 김 위원장이 내년에 백악관을 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유준 특파원입니다. 역사적인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에 대한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듯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도착 뒤 연이틀 자찬과 기대 가득한 트윗을 날렸습니다. 김 위원장과 함께 좋았고 멋진 회동이었다며 그가 매우 건강해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머자나 김 위원장과 다시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정상이 각기 상대를 평양과 백악관으로 초청한 만큼 추가 회담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겁니다. Well, I just asked him outside. I said, you know what? At the right time, you're going to come over. We're going to go over there. We have a ways to go yet.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실무협상팀이 조만간 만날 것도 예고했습니다. 협상에서 서두를 건 없다면서도 궁극적으로 목표에 도달할 것을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에게 만남을 요청한 건 훌륭했고 모두에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북미 협상에 물꼬를 튼 판문점 회동 성과를 연신 과시하며 비핵화 협상 타결을 낙관한 겁니다. 이번 회동은 2020년 대선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라는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CNN은 이렇게 진단하며 김 위원장이 내년에 백악관을 방문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자신의 정당성을 국제 무대에 확인시켜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라며 미 대선 이전에 핵협상 타결을 도모할 수 있고 선거용 외교적 성과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익과도 맞아 떨어진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네, 북미 협상 재개 움직임이 커지면서 미국의 협상안과 목표가 유연해진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경파인 존 볼턴 보좌관과 미 국무부는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그대로며 핵 동결 수준으로 낮추는 논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새로운 북미 협상에서 미국이 북핵 동결로 만족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암묵적으로 인정해 지금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미국이 내세운 목표의 핵심인 핵 폐기에 못 미치는 데다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 목표를 의미하는 이른바 골대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 강경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비난받을 만한 시도라고 발끈했습니다. 트윗을 통해 안보회의 어떤 참모도 북한의 핵동결에 만족하려는 바람에 대해 논의해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건 특별대표도 순전한 추측으로 일축했다고 미 언론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언급은 좀 더 유연해 보입니다. 북한 제재와 관련해 지금은 유지되지만 변화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I don't like sanctions being on this country. I'm looking forward, but the sanctions remain, yes. But at some point during the negotiation, things can happen. 이에 따라 본격적인 북미 간 협상이 이뤄지는 시점에 미국의 목표와 협상 전략이 얼마만큼 유연해졌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국 정부가 발표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서 세계무역기구 WTO의 규칙에 맞고 자유무역과도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전날 경제산업성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강화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계로 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아베 총리 스스로 이번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라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의 수입 의존도가 꽤 높지만 일본의 기업들도 한국 반도체 업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서 제재가 길어질 경우에 일본도 큰 부담을 느끼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무역협회는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리지스토와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수입 현황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올해 1월에서 5월 기준으로 이 3가지 품목에 대한 대일 수입 의존도는 각각 91.9%, 43.9%, 93.7%였습니다. 반면 올해 1월에서 4월 기준 일본의 리지스트, 에칭가스, 플루오드 폴리이미드의 한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각각 11.6%, 85.9%, 22.5%였습니다. 이렇게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의 통상보복 조치에 대해서 정치권 한 목소리로 규탄하면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지원을 강조한 여당과 달리 야당은 정부의 무능 외교라고 비판해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모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비판을 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입장이 조금 엇갈리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의 아침 회의는 일제히 일본 규탄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통상 규정을 휘두르는 건 국제사회와의 약속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입 다변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아낌없는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서 일본의 보복 조치 대책과 남북미 정상회동 후속 대응 방안, 또 비정규직 파업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일본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되고 평화 안정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태를 방관한 정부의 대일 외교 무능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국회 차원의 초당적인 긴급 한일 의회 교류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일본의 치졸한 경제 보복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아마추어 외교로 무능함을 드러낸 외교부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국회가 사실상 정상화의 길에 들어섰는데 내일부터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시작이 되죠. 네, 내일부터 사흘 동안 여당인 민주당을 시작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됩니다. 또 오는 9일부터 사흘간은 대정부 질문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6월 국회가 가동은 되고 있지만 변수도 여전합니다. 먼저 어제 북한 선박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했는데 오늘도 민주당의 수용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수용 없이는 국정조사 자체가 불가능하고 야당은 추경 처리 등 의사 일정을 국정조사와 연계할 가능성도 커서 대치 가능성이 여전히 남은 상태입니다. 또 선거법 개정안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끌어내린 것도 다른 야당의 반발과 내분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한국당의 생떼에 굴복하고 말았다면서 선거제 개혁을 완수할 의지와 방도를 분명하게 밝혀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하태경 최고위원은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합의에 찬물을 끼얹는 건 월권이라면서 손학규 대표에 대해서 기자회견 취소를 요구해 다시 바른미래당 내 갈등의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박유천 씨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박 씨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이 고려가 된 건데 이에 따라 박 씨는 조금 전에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광열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집행유예 결정이 내려지면서 박 씨가 구치소에서 풀려났죠? 네, 그렇습니다. 마약 구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박유천 씨에 대해 조금 전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수원지방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40만 원의 추징금과 함께 보호관찰, 치료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짧지 않은 기간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있다면서도 초범인 점을 고려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지난 2달 구속기간을 통해 반성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준 만큼 집행유예를 통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도 단순 마약 투약 초범은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오늘 법정은 박 씨를 보러 온 60여 명의 팬으로 가득 찼습니다. 일본 등 해외 팬은 어제 밤부터 법정 근처에서 대기했고요. 일부는 자리가 모자라 바닥에 앉아 재판 결과를 지켜봤고 선고가 나오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박 씨는 조금 전 수감 중이던 수원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 앞에 섰는데요. 자신을 보러 온 팬들 앞에서 죄송하다며 사과하고 사회에 봉사하며 정직하게 살겠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앞서 박 씨는 전 여자친구 황하라 씨와 함께 필로폰 1.5g을 사 6차례에 걸쳐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던 박 씨는 조사 과정에서 증거가 나오고 구속되자 뒤늦게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광현입니다. 북한 매체도 판문점 남북미 회동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 보좌관도 처음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소개했는데요. 세계의 만남, 못다한 뒷이야기, 그리고 우리 정치권 반응, 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판문점 남북미 회동, 나중에 공개된 영상, 사진들이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 위원장이 이방카 보좌관하고 악수를 하는 모습도 지금 북한 주민들이 다 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반미 이런 보도만 보다가 이런 걸 친미라고 해야 되나요? 미국과 친해진 이런 어떤 보도들을 보는 북한 주민들 좀 당황스러울 것 같긴 해요. 네, 당황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큰 놀랍기도 충격을 받지 하고. 않았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남북 정상회담은 이전에도 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남북 정상들이 만나온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이렇게 충격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종의 남북 관계가 좀 개선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을 좀 낳을 수 있는 정도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는 모습을 보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전에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장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살면서도 그렇지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장면을 볼 때 제일 충격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보통 그런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반미구호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폐쇄적인 국가가 됐고 경제 제재를 받아왔고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군사적으로 우리를 위협했기 때문에 우리는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자력갱생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서 수십만의 북한 주민이 굶어 죽는 상황에서도 버텨왔던 국가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그런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하고 만난다고 하는 사실은 아마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도 좀 얼떨떨한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제 뭔가 되려나 하는 기대감도 있을 것 같고 또 앞으로 이제 북한 주민들의 사고도 좀 바뀌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다시 오면 되돌이키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김정은 위원장도 상당히 부담을 감수하고 나온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고 이방카 보좌관이 본인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사람과 악수를 하는 이런 모습이 이제 보도를 통해서 다 보는 게 현실이 된 건데 갑작스러운 만남이라서 사실은 경호 라인도 취재 라인도 다 무너진 이런 상황의 생생한 화면들 저희가 이제 다 보도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지금 남북 정상은 3차례 만났기 때문에 경호원들도 자주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요 바쁜 상황에서도
반가움을 표시하는 장면이 또 카메라에 포착이 됐어요. 네,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에서 첫 번째 만남이 있었고 5월 달에 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깜짝 만남이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도 9월 달에 평양에서 꽤 긴 시간의 만남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주변에서 근접경을 하게 되는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상대 요인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적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차례 서로 만나와서 알고 있었던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깜짝 만남이 있었는데 지금 보고 있는 장면처럼 여기서 서로 굉장히 친밀하게 알고 있었다는 듯이 아주 간단하게 인사를 건네고 눈으로 같이 인사를 하게 되는 모습들을 바라보건데 네. 앞으로도 이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연출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이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대대적으로 조금 전에 보도했던 내용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6월 12일에 있었던 이 싱가포르에서의 회담에서 처음으로 이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대통령과 만나는 모습을 대대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올해 2월에 있었던 이 하노이 정상회담을 열차를 타고 가는 내내 미리 사전에 홍보를 했지만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정상회담 노딜 이후로 자국 내에서 구겨진 체면을 어떻게든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위기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상 처음으로 북한 땅을 미국의 대통령이 밟았다. 아마 이 부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온 거예요. 그래서 군사 분계선을 넘었던 장면들을 특히나 이 북한의 기록 영화를 보면 그 장면을 또 슬로우 모션으로 처리합니다. 아주 천천히 트럼프 대통령이 넘어오면서 넘어오기 전에 또 손인사를 하더라고요. 이런 장면들을 바라보건대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이 아직은 공고하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이 회담을 이어갈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역사적인 만남 이 뒤에 이 부분을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53번 그 북미 정상의 만남이 있었잖아요. 네. 그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40초 동안 귓속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의도 물리고 카메라도 꺼달라는 요청을 하고 한 얘기라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번 회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거기에 40초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40초 동안 뭘 설명할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아주 짧게 전달하지 않고서는 40초 동안 뭔가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질문 좀 길게 하면 40초 가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다음번은 어디서 만나기로 했다던가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얘기하지 않고서는 40초 안에 그걸 소화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면. 중요한 메시지를 이게 압축적으로 딱 한마디에 전하는 정도.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더니 다음번은 어디서 만나자고 했다. 이렇게 하면 한 20초 정도 가거든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이렇게 붙이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뭐 북측에 어떤 것들을 내줄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영변 핵폐기 문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던가 그 정도 한 2단락 정도 들어가면 딱 맞는 시간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설명을 제가 드리다 보니까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다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짧지만 뭔가 중요한 내용이 있었을 것이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하루 연차를 보냈고요. 오늘 오전에 이제 국무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 굉장히 관심이었었는데요.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미가 사실상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했다. 이번 회담을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군사 분계선에서 두 손을 마주 잡았고 미국의 정상이 특별한 경호 조치 없이 북한 정상의 안내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습니다.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미 정상 간의 판문점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통한 파격적인 제안과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호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기존의 외교 문법 속에서 생각하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실로 어려운 역사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끊임없는 상상력의 발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이제 공을 북한과 미국 두 정상이 넘기는 발언도 들어보셨고요. 가장 주목되는 발언이 사실상 이것이
적대 종식이다, 문서상은 아니더라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군사분 개선을 넘어섰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그냥 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사실상 문서가만 없지만 뭐 종전선언과 버금가지 않느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적대적인 관계였던 북한의 땅을 미국의 대통령이 역사상 처음으로 밟았던 데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렇게 네.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 미국 내 여론들은 조금 다른 견해를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과 진전이 없는 TV 이벤트 쇼다라고 분석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도 4.27 판문점 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서 저거 너무 괜찮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있는 북미 정상회담 가질 때 첫 번째 장소를 판문점을 검토해라라고 네. 얘기했다는 보도도 전해지고 예.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적대적인 관계를 종식시키고 이 비핵화에 대한 진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으로서 판문점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하지만 또 한 가지 가능성을 점쳐보게 되면 예. 2020년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바로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의 여러 대선 주자들이 했던 미국 내 TV 토론이 굉장히 인기가 높았는데 이러한 모든 관심을 트럼프 대통령 본인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이 판문점에서의 회동을 급작스럽게 성사시켰다라고 하는 분석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실질적인 평화의 진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모두가 바라는 상태일 거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실무회동이 시작된다고 하니 그 실무회동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비핵화의 진전을 이끌어내는 과정들을 거칠 때만이 진정한 평화가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물론이죠. 뭔가 비핵화 협상에서 이제 결과를 도출해내야 되는 이 부분이 남아있긴 한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뭐 G20에서 하루 만에 이쪽으로 돌리는 데는 굉장히 성공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뭐 사실상 종전선언이다 이런 분석들이 여러 군데서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삼국 경호원이 막 뒤섞이는 모습을 우리가 화면에서 볼 수 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 저렇게 방탄조끼도 아니고 양복 입고 또 군사분계선을 넘는 이런 화면은 좀 김정은 위원장 얘기대로 어제와 달라진 오늘을 보여주는 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인상이라고 하는 거, 사람이 처음 본 장면은 절대 잊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처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전 부여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나라 대통령도 판문점을 가거나 아니면은 DMZ로 가면 다 군복 입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양복 입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은 뭐 말할 것도 없었고요. 하다못해 방탄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미 경호원들이 전부 다 뒤섞여가지고 있는 모습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가 없죠. 네. 누가 갑자기 총을 겨누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고 하는 장담을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남북미 삼국 간에 서로 간의 긴장 완화의 어떤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그 과거에 남북 간의 대화가 이루어질 때 보면 또 북미 간의 대화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제 그 남북미 새 정상의 어떤 케미나 이런 걸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있을 때 그때 클린턴 대통령이 처음에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뭐 페리 구상으로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남북관계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부시 대통령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남북관계 제대로 안 됐잖아요. 겨우 나중에 부시 대통령 설득해가지고 남북 정상회담 열었지만 그 다음에 6자회담 이어지고 그 다음에 1.3 합의까지 이루어졌지만 결국은 그거 금방 다 없던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찌 보면은 남북 간의 긴장 완화를 할 수 있고 비핵화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정상 간의 조합이 됐다. 더군다나 그러니까 모든 회담이나 협상에 있어서 가장 주축 역할을 해야 될 당사국은 바로 우리거든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네. 우리가 북측하고 살을 맞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더 이상 좋은 뭐 분위기가 없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이제 기대 섞인 전망이 될 수 있지만 이게 기본적인 토대고 여기서부터 하나하나씩 성과를 낼 수 있는 회담으로 진척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저희가 화면으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저런 역사적인 장면이 나오기까지 이 32시간 동안 실무진들에서 얼마나 바쁘게 움직였을까 싶긴 한데 이 과정에서 청와대 윤건영 실장 역할이 굉장히 컸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네, 대한민국의 역할이라는 것은 굉장히 급작스럽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특히 최선희 부상이 담화문을 발표하게 되면서 그렇다면은 이 미국에 있는 스티븐 비건 대표가 긴급하게 연락을 취하고 혹시 문서가 필요한 것이냐. 그날 거의 이 밤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이 판문점에서 회동을 이끌어냈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민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됐던 것은 경호와 의전에 관한 문제일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 정상 간의 만남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전례가 없는데 그런 전례를 만들었던 적이 딱 한 번 판문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난번 5월 달에 있었던 작년 5월의 일이었고요.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친서를 보내가면서 6월 달에 잡혔던 회동을 아예 취소시켰다가 다시 번복해서 돌리게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급작스럽게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깜짝 만남을 원포인트 회동을 만들어내게 했었죠. 되는데 그러한 깜짝 만남을 만들어내기 과정까지의 이 양 정상들의 의전과 경호를 담당했던 경험들이 청와대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4.27 남북 정상회담 때 한번 그 의전을 다 조율을 한번 해봤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말 그대로 깜짝 판문점 회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담당할 누군가의 경험 있는 사람이 필요했을 것이고요. 여기에 청와대에 있는 윤건영 실장은 특히나 북에도 수차례 다녀오면서 특사단으로 파견됐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좀 잘 조율하면서 최종적인 회동을 이끌어냈다 이런 평가가 있는 상황입니다. 뭐 국정기획 상황실장이니까 뭐 당연히 이런 임무를 해야 되는 건 뭐 당연한 것 같고요. 근데 윤건영 실장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측근으로 또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직접 얘기를 전달해 주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국정 모든 상황을 다 총괄하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통령이 신임이 있는 사람이 이런 이제 급작스럽게 만남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북측과 뭔가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신 전달할 정도의 신뢰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화를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전의 경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사실 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과거 전례를 보면 아시겠지만 한미 정상회담 할 때 미국 측 경호팀이나 이런 사람들 오면 우리가 미국 쪽을 기본적으로 미국의 어떤 룰을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상대국에 대한 예우이긴 하지만. 근데 그런 경호팀이 판문점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점에 있어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거기에 남쪽과 북쪽의 경호원이나 의전팀까지 같이 뒤섞였을 때 그걸 하나하나 조율하는 과정은 아주 만만치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좀 화면에서 보지만 이제 그 다음 날에야 정제된 화면이 나왔지 그 전날에는 굉장히 뭐 어떤 분들은 정말 취재진들 뒷모습만 봤다 이런 뭐 얘기를 올리는 분들도 있던데요. 이 군사 분계선에서의 북미 정상의 악수뿐 아니라 판문점에서의 남북미 정상회동도 이렇게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이 될 텐데요. 그동안 외교 안보에서 한국 패싱 우려를 내놓은 한국당 이번에는 어떤 목소리를 내놨을까요? 여당의 반응까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자로 시작해 중재자를 자처하더니 이제는 개그로 전락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비핵화를 그저 미북 정상 간의 회담에만 기대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익의 셀프 패싱을 자초하는 것 아닌지 걱정됩니다. AP통신은 제목에서 역사인가 단지 사진 촬영용인가 무슨 의미인가 리얼리티쇼의 시선 집중인가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쇼는 적어도 대한민국 내에서는 성공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압승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조연 역할을 자처했지만 저는 뭐 조연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기획연출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남북 관계가 경색됐을 때 고작 휴전선에서 풍선이나 띄워보내고 서로를 비난하는 확성기를 트는 것이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남북 관계입니까? 적극적으로 만나면 김정은 대변인 깜짝쇼라고 비난하고 남북미 간의 관계가 원활하도록 중재하면 개그로 전락했다고 하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적극적이면 대변이라고 하고 중재하면 개그로 전락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어디에 춤춰야 될지 모르겠다 여당 얘기까지 듣고 왔는데 어쨌든 이게 북미 정상의 만남입니다. 여기서 계기 맞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를 했잖아요. 정전협정 당사자 북미가 만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남북 간의 적대 관계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북미 간의 적대 관계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전쟁의 당사국으로서 우린 끼지는 못했잖아요. 정전협정 조인에 참석하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북쪽은 그런 인식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제 안전 보장을 우리한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미국한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주인으로 나설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구조적인 측면이 있는데 물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판문점에서 북미가 만나는데 우리 대통령도 거기에 끼어 있으면 참 좋겠다. 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화면으로 볼 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원래. 그리고 뭐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구력 외교라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동안에 비난했던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왜 G20 정상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짧은 시간에 한국으로 오라고 자꾸 요청을 했느냐. 그거 가지고 막 애골복골했다고 지금 비난을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오고 난 다음에 불러서 이런 장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나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싶어 라고 하지만 우리 집에 초청했으니까 만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앞서 윤건영 실장 역할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에서 그런 것들을 다 조율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그래야 저렇게 역사적인 장면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역할에 있어서 조연 역할을 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보고요. 다음에 비핵화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직접 당사자이고 우리가 아마 그 경제 제재가 해제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북쪽에다가 철도를 건설하든 도로를 건설하든 해야 되지 하는 상황 아닙니까? 미국 쪽에서는 사실은 체제 보장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경제 제재를 해제해 준다거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 외에 사실은 돈 들어가는 거 거의 할 일이 없어요. 이전에도 그랬고 미국이 다 우리한테 떠넘겼어요. 그런 거는. 그러면 우리가 그 과정에서 우리의 요구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분명히 밝혀서 북미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비핵화 협상을 최종 타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또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한국당에서 칭찬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판문점 회동에 의미 있다, 협상 순항을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의 좋은 결과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많은 국민들의 기대와 바람이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실질적인 비핵화의 진전의교를 이끄는가에 대한 여부인 것이고 미국 내 언론에서도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핵 동결을 가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가 않았던 상황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좀 전달했다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측면에서는 우리 평론가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북한과 미국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온전하게 제3자적 시각으로 마련하기를 원했다라면은 여기 대해서 패싱 논란들이 있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애당초 우리 정부의 기획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도록 기획을 했는데 이 기획을 결국은 미국 등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측면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권정근 외무성 국장이 직접 나서서 담화문을 발표하는 거 하면 김정은 위원장 시정연설에서도 대한민국에 대해서 오지랖 넓은 중재자들에 대한 발언을 쏟아낸 바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그 사이에 대한민국과 북한이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아니면 특사단을 보내던가 뭔가 만남을 바탕으로 남북 간의 대화의 국면들이 슬기롭게 이어져 왔으면 이런 비판의 소지는 없었을 텐데 두 차례나 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한민국과 북한 간의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북한과 미국의 지도자가 판문점에서 만나는 장면들을 지켜봐야만 되니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혹시나 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 소외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국민적 우려가 있는 측면들은 청와대가 충분히 검토하고 이런 우려 해결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런 목소리를 내는 거에 있어서 우려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의견은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모습 이전의 정부에서 한 번이라도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만든 적 없어요. 남북 정상 간에 그렇게 만나지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남북미 간에는 굉장한 인식 차이와 체제 차이와 경제력의 차이, 군사력의 차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이 서로 지금 말을 섞고 생각을 섞는 과정인 거예요. 뭐든지 완벽한 상태를 전제해 놓고 왜 그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느냐라고 그렇게 자꾸 체근하기 시작하면요.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랑 똑같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달라진 새 나라, 새 명의 정상들이 만나서 하나하나씩 서로 간에 대화를 하고
서로 간의 생각의 폭을 줄이고 하는 과정들을 밟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는 서로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전제하지 않고 자꾸 완벽한 상을 그려놓고 왜 거기에 끼어들지 못했느냐, 왜 하지 못했느냐라고 자꾸 체근하기 시작하면 트집 잡기로밖에 안 비친다는 겁니다. 어쨌든 뭐 핵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또 남북 관계에서 북한도 내부적으로 정치적 메시지가 필요하니까 뭐 강경 발언도 나오는데 적어도 이 화면상으로 봤을 때 남북 두 정상 간의 신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뭐 대부분 중론은 이런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남북미 회동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바라봤는데요. 예측이 틀렸던 사람도 있고 족집게처럼 마친 사람도 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전당을 했는데 맞췄다고 하니까 최소한 9월경에는 유엔 총회장에 김정은 위원장이 나가서 연설을 하고 중국까지 합쳐가지고 4개국 정상이 평화협정까지 이르지 않을까. 세 시간도 지나기 전에 완전히 허위라는 것이 드러나며 더 이상 정보를 주는 고등학교 후배가 없다는 사실만 입증했습니다. 안 되고 있다, 안 될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말만 되뇌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날렸을 때만 해도 전화통화만 하고 끝날 것이다 했는데 또 마지막 기분 좋게 예측이 빗나갔다 이렇게 강효상 의원이 밝혔습니다. 그런데 박주민 의원이 또 뼈 있는 농담을 그 뒤에다 또 날리네요. 그러니까 뭔가 의도성이 있는 발언 때문에 기대감이 섞여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만나지 않을 거라고 예측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게 되기도 하고요. 강효상 의원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번 이 외교기밀 누출 사건 때문에 한바탕 언론에 크게 회자된 바가 있는데 그 당시에도 강효상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교 후배인 외교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 워싱턴 특파원부터 굉장히 많은 외교 채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정 활동을 이러느라 이런 내용들을 다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만약 이번에 맞추게 됐다면 그것 봐라 내가 알고 있는 이렇게 많은 외교 채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했던 발언도 거기에 연장선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지원 의원이나 이석현 의원이 겉바라 내가 맞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틀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노이 정상회담으로 돌아가게 됐을 경우는 이거 노딜이라고 예측한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조금 전에는 오늘 아침에 또 박지원 의원이 나와서 이제 돌아오는 9월달 유엔 총회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가서 연설할 것이고 또 같이 모여서 평화협정 등을 얘기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 정확하게 작년도에 했던 얘기예요. 작년도에 판문점 선언을 하고 그리고 9월에 평양에 가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과정에서 평양 회담 끝나고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으로 가서 그러니까 뉴욕에서 유엔 총회 연설할 것이고 원래 작년도 판문점 선언을 보게 되면 연내 종전선언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유엔에서 다 같이 모여서 종전선언을 할 거다라고 예측했지만 결국은 기대감과 그리고 장밋빛 전망 아니냐라고 하는 또 해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전망들을 내놓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물론 평화를 기대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분명한 현실을 인지하고 그걸 바탕으로 적어도 정치인이고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미로 질문을 드리고 답을 하기도 하지만 정치인의 발언이기 때문에 신중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세상은 부정적인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바꾸는 겁니다. 전망을 하더라도 좀 긍정적으로 전망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요. 그게 곧 앞으로 우리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과 일치한다 그러면 그런 전망하는 거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강효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외교기밀 유출 때문에 대통령 간의 통화 내역 유출하고 그리고 불효 외교라고 계속 비판해왔던 당사자인데 알고 보니까 외교기밀 누출해가지고 그렇다. 이게 드러났으면 좀 이번에는 자제하시고 근신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또 안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태도로서 맞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기자 출신이니까 외교 채널 많이 갖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기자들 저도 많이 알지만 몇 명 안 되는 거 많이 있다고 얘기해요 보통. 그리고 주미 대사 쪽 직원들이 많이 빠지면요 외교 채널 별로 없어요. 그거 괜히 그렇게 과시하면서 얘기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과시하다가 지금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어쨌든
뭐 예측이 맞았으면 어떻고 틀렸으면 어떻습니까? 저렇게 역사적인 만남이 현실이 된 이런 상황인데요. 자, 이 트럼프 방한 과정에서 한 가지 또 논란이 되는 게 있었는데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이 김정숙 여사가 착용한 나비 브로치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드 배치 반대를 상징하는 파란 나비하고 같은 것이다. 이걸 알고 착용을 했을 것이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사실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브로치 문양이 나비거든요.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좀 비슷해 보입니까? 저는 뭐 별로 비슷해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보기에 자꾸 그렇게 곱지 않게 보니까 자꾸 그렇게 보이나 봐요. 우리가 상대방을 싫어하면요, 자꾸 상대방의 나쁜 점 같은 것만 보게 되잖아요. 근데 민경욱 대변인 보면 이거 대변인이 해야 되는 역할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대변인이 툭 하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트집 잡듯이 안 좋은 부분들 자꾸 부각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실수를 자꾸 하잖아요. 지난번에도 뭐 헝가리 유람선 사고 났을 때에도 그때 무슨 골든타임이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또 나중에 굉장히 큰 역풍을 받고 그러는데 대변인이면은요, 차라리 저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확인하는 작업을 철저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의혹 제기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한국당 대변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 작업이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남북미 깜짝 판문점 회동에 웃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아베 총리인데요. 하루 전 일본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전 세계 관심이 판문점으로 쏠렸죠. G20 회의에서는 아베 패싱을 야기할 수 있는 장면도 불거져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차윤주 앵커가 보여드립니다. 남북미 정상의 깜짝 회동. 다시 봐도 역사적인 장면이죠. 그런데 이 회동으로 난감한 상황에 직면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아베 총리입니다. 일본 언론들이 일본이 한반도 비핵화 사안에서 완전히 배제된 게 아니냐면서 아베 패싱 우려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베 패싱 논란은 일본의 안방 G20 행사장에서도 불거졌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G20 각국 정상들의 단체 촬영을 앞두고 아베 총리가 미리 와서 정상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혼자 멀뚱멀뚱 서 있는 아베 총리, 다른 정상들의 이야기에는 좀처럼 끼지 못한 채 이렇게 어색한 미소만 짓고 있습니다. 이후에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 문 대통령의 팔을 툭툭 치면서 친근함을 표시하는데요. 아베 총리는 황급히 트럼프 대통령의 자리를 안내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눈도 안 마주치고 쓱 지나치죠. 그런데 이후에 시진핑 주석과는 압수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일본은 G20 남북미 회동 직후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분풀이로 반도체 핵심 재료에 대한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G20에서는 자유무역을 외치더니 난데없이 한국 때리기에 나선 건데요. 이에 대해 야권은 우리 정부의 외교력 문제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이 정권에서 찾아보기 힘든 단어 가운데 하나가 통상외교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순방 나가면 북한 챙기기에 바쁘고 또 우리 기업들을 위한 통상외교는 사실상 실종되다시피 했습니다. 외교 마찰로 시작된 문제가 멀쩡한 우리 기업들을 협박하는데도 이 무능한 정부는 외교적 노력은 고사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충분히 예견 가능한 것이었는데도 정부는 그동안 어떠한 예방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사실상 외교가 실종됐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래저래 지금 아베 총리의 심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일 것 같은데요. 어제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불똥이 우리 기업들로 튀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의 조치가 필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은 이번 7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베 총리가 계속해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전쟁 가능한 개헌을 목표로 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에서 승리를 바탕으로 하기 위해서 일본 내에 있는 반한 감정들을 자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가 충분히 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이번에 있었던 G20 정상회의에서 바로 이웃 국가이고
대한민국 정상이 일본을 방문하는 과정에 결국은 한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지 못한 측면들이 존재합니다. 조금 전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일본과의 안 좋은 관계 속에서 과연 대한민국 외교부가 해왔던 노력이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이 통상 이 마찰 같은 경우는 결국 이 산자부의 역할로 또 귀결될 수가 있는 건데 이 외교부 혼자의 역할이 아니라 결국 정부가 전체적으로 나서서 총체적인 문제를 대응하고 점검하고 대응하고 여기에 대해서 예방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그나마 조금 국회 차원에서는 이 국회 정상화를 가동하면서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 내고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니 의회 차원에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기 노력하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한일 의회 교류를 추진하겠다. 네, 이런 맞습니다. 입장 그러니까 이런 목소리들이 조금 더 진즉에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것들을 예측했다라면 의회도 의회 차원의 역할들을 해야 될 것이고 정부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업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문제들을 이끌어가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가 필요한 지점으로 보입니다. 예, 물론 이제 외교적인 실마리를 찾긴 해야 되겠는데요. 앞서 이제 영상에서 나온 부분을 좀 보면 이번에 그 G20 정상회의할 때 한일 정상회담은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베 총리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만날 때 어떤 표정이 연출될까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굉장히 짧게 악수만 하고 지나가는 모습도 봤습니다. 근데 앞서 그 사진 찍을 때 보면 네. 아베 총리가 굉장히 그 공을 들여서 준비한 행사인데 아베 총리를 이렇게 지나치면서 정상들이 지나가는 거는 이게 사진 찍기 바빠서 그런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요, 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아베 총리가 지난번 방문했을 때는 뭐 골프 하루 종일 쳤었는데 그러니까 저런 장면이 아베 총리가 주최국 그 예. 입장이잖아요. 의장국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자리에서 아베 총리가 다른 사람을 맞이하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이 연출돼야 되는데 그런 네. 장면이 안 나왔다. 그래서 일본 언론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다 포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저게 일본의 언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아닐까 싶어요. 경제력은 크지만 국제 외교력이나 이런 측면에선 또 역시 일본도 부족한 예.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뭐 일본이 지나치게 미국 중심의 어떤 외교 의존도를 갖고 있는 나라기도 하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굉장히 관계가 치밀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장면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아베 총리 입장에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좀 뼈아프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정치권의 예. 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두 단어가 빠져 있어요. 성찰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 정치권은.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번 정부 들어서서 일본 관계가 뭔가 잘못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확 꼬여버린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저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전 정부 여당 쪽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한일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부터 꼬여왔던 거고요. 한일 청구권 협정 됐을 때 또 꼬였고요. 그리고 최근 근래에 있었던 걸로 말하면은 위안부 협정 맺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꼬여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돌이킬 수 없는 최종적인 합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최종적 합의라고 하는 것들을 왜 합의를 해줬냐라고 해서 얼마나 비판 여론이 많았습니까? 예. 그리고 일제 강제 징용 가셨던 분들이나 강제 노동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못 내리게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왔던 것들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네. 있다는 사실을 왜 얘기를 안 하는지 전 좀 답답합니다. 예, 어쨌든 공방보다는 성찰이 먼저 돼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해주셨는데 좀 국회에서 공방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석 달 공전 끝내고 겨우 국회 복귀한 여야인데요. 하지만 신경전 앞으로도 계속될 양상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런데 여야가 증인 채택을 두고 이 문제를 두고 지금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야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증인 채택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청문회 뭐하러 하는 거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청문회 안 하고 싶다. 이렇게밖에 저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로 흠집을 내고 또 민간인 증인들을 불러 세워서 망신을 주고 마치 일부의 황색 언론들에서 하는 것과 같은. 지금 여당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나와야 한다고 하고 야당에서는 윤석열 후보자의 부인이 나와야 된다. 뭐 이런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까지 나와야 하는 겁니까? 재산과 관련된 도덕성 검증을 철저하게 하겠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여야가 중간에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고요. 사실은 검찰총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청문회에서 최종적으로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어느 정도 변수를 봐야 되는 것들은 국민의 여론이
조정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을 것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측면을 현 정부는 가져가고 싶은 것이고 야권 입장에서는 과거의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야당을 이 검찰의 권력을 활용해서 정치로 탄압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제3중간 지점에 있는 정의당 같은 경우는 과거에 문재인 정부 인사가 있을 때마다 데스노트 등으로 강력하게 매섭게 비판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지금 이 여권과 그리고 실질적인 야당과의 공조가 좀 깨지고 있는 상황이라 정의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윤 후보자 같은 경우는 황교안 대표하고 좀 악연인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라서 한국당 내부에서는 윤 후보자 검증하다가 자칫 이 황교안 대표를 향한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족까지 부르자면서요. 저는 이제 후보자 인사청문회 할 때 부인 부르자는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부인과 관련되어 있는 재산 검증하면 되지. 그럼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는데 부인 옆에다 데려다 놓고 그러면 인사청문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요구를 하니까 이게 무리하게 잠깐 트집 잡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검증할 거면 검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공격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럴 기미가 안 보이니까 여당에서도 그럼 우리도 물어볼래.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자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할 때 그때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대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황교안 대표, 윤석열 후보자가 당시에 압력받았다고 하는데 진짜 황교안 대표한테 법무부 장관한테 압력받았습니까? 그거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인사청문회가 그냥 공방만 하다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에 좀 가깝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뭐 이렇게 가족사 얘기까지 하는 건 좀 뭐하지만 52살에 결혼한 분까지 부인의 재산까지 다 지금 이런 식으로 검증하자고 하는 것도 이것도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청문회 과정에서 사실 이런 논란보다 직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좀 검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핵심은 결국은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 검찰개혁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자가 명확한 입장을 표현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이 정책 역량 검증이 이제 중요하고요. 또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서 야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되고 난 뒤에 과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야권에 대해서 공정한 검찰의 이 수사권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한 내용으로 좀 집중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뭔가 얘기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의견을 다음 주 월요일 청문회장에서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Whose cameras are these? Whose cameras are these? My position. No, this is your position over here. Why? This is everyone's position here. Everybody. Everybody is here. Here? No. Come on. Okay, Sam, down here with these two. Here. What's happening here? All right, everyone get from the side. Oh. 잠시만요. No, get out of the way. Move. Hey, come on. Come on, move. Hey. Come on. Move. Guys. Wait till they move. Come on, guys. Wait till they move. Thank you, Mr. President. 됐습니다. 자, 올라가겠습니다. Where are they going? Guys, move to the. Where are they going?
Hey, Trump president! 그만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당신들의 사람이 아닙니까? 자, 이렇게 판문점에서 연출된 남북미 정상의 각본 없는 드라마, 각종 여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긴박했던 번개 회동 당시 놓쳤던 장면이 지금처럼 조금씩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북미 회담을 마친 뒤 트럼프 대통령이 떠나기 직전의 상황이 관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문재인 대통령 귓속말을 나눴습니다. 당시 상황 다시 보시죠. 이렇게 취재진을 물리고 두 정상이 대화를 나눈 시간은 40초 정도입니다. 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대화가 오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당시 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 두 정상의 대화 속에 있었고 함께 걸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 내용을 전했다고 설명해서 어떤 내용이었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사전에 치밀하게 조율이 될 수 있었다면 북미 접촉 이후에 남북 정상이 어떤 형식으로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공식적으로 준비했을 텐데요. 급박하게 이루어진 만남이었기 때문에 성조기와 인건기가 이 바닥에 닿는 의전상의 실수도 벌어졌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마지막 인사 장면도 카메라에는 명확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 임성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남측 자유의 집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러 군사 분계선으로 가기 전 트럼프 대통령은 긴장한 듯 동선에 대한 설명에 자세히 귀 기울입니다. 작년 4월 군사 분계선을 넘어본 문 대통령이 거들었습니다. 북미 정상이 마침내 군사 분계선에서 만난 역사적인 순간, 경호를 위해 그어놓은 포토라인은 무너졌습니다. 미국 경호원들이 취재진을 막느라 진땀을 흘립니다. 다시 자유의 집. 북미 정상을 위해 마련된 회담장 안에선 의전 실수가 눈에 띄었습니다. 바닥에 닿아 있는 성조기와 인공기. 양국 국기를 급히 갖고 오다 보니 회의장 높이와 맞지 않은 겁니다.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와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시간적 여유도 아마 없었을 것이고 이게 3국이 모이는 거잖아요. 네. 어떤 의미에서는 남북미 그 협의 과정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당연히 그렇게 보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돌아가기 전 문 대통령과 포옹했던 모습도 우리 취재진은 영상으로 담지 못했지만 북측 취재진만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남북미 새 정상이 마지막으로 함께 군사 분계선 위에서 인사하는 기회가 마련되지 못한 부분도 연출상 아쉬운 점으로 꼽힙니다. YTN 임성우입니다. 청와대에서 나오기 직전까지 의전과 행사 기획을 담당했던 탁현민 전 청와대 행정관은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남북 정상이 만났던 도보다리를 활용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뭔가 폐쇄되고 격리된 느낌이잖아요. 저는 두 정상이 도보다리까지 가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카메라 한 대만으로도 도보다리 회담의 시즌2 그다음에 그 이상의 감동을 사람들이 봤을 거고 더군다나 날씨도 좋았잖아요. 두 정상이 도보다리에서 50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 걸어 나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식수했던 나무가 걸리거든요. 거기에서 문 대통령을 다시 만나셔서
같이 그 나무에 물을 한번 주고 그리고 다시 만약 도보다리 산책이 다시 한번 재현됐다면 어땠을까요?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자, 역사적인 정상들의 만남 속에서도 그 의미 있는 아주 작은 만남도 있었습니다. 바로 남북 경호원들의 만남이었습니다. 자, 자유의 집 계단 아래 문재인 대통령이 양 정상을 마중하는 자리에서 취재진을 등지고 정상을 보아하던 남측 경호원으로 보이는 인물에게 북한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렇게 다가와서 인사를 나눕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남측 경호원 반가운 표정으로 잠시 북측 경호원의 손을 잡고요. 인사를 나눈 뒤에 금세 다시 손을 내려놓고 경호에 집중합니다. 네티즌들은 이 찰나를 포착해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어쩌면 사전 준비가 없이 이루어진 번개 만남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장면이었을 텐데요. 이 두 분 평화 속에 다시 한번 만나서 마음껏 회포를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범죄인 인도 법안으로 촉발된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홍콩 반환 22주년을 맞은 어제는 일부 시위대가 입법회 건물에 진입해서 점거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박기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콩 주권 반환 22주년 기념일을 맞아 홍콩 주민들이 대규모 시위에 나섰습니다. 일부 강경 시위대는 국회 격인 입법회 건물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건물을 둘러싼 금속 펜스를 떼어내고 유리창을 깬 시위대는 현지 시각 어젯밤 9시 입법회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회의실을 점거한 시위대는 스프레이로 벽에 걸린 홍콩 자치정부 상징물을 훼손하고 구호를 썼습니다. 연단에는 옛 영국 식민지 시절 홍콩 깃발이 내걸렸고 역대 행정장관 초상화가 훼손됐습니다. I'm deeply worried that if the government still does not respond to the demands of the protesters in a political way, there will be a violent crackdown. 당국의 퇴거 요청에도 점거가 계속되자 3시간 뒤 경찰이 입법회 진입을 시도했고 시위대는 충돌을 피해 입법회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밖에서 체류액을 쏘는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고 경찰은 1시간쯤 지난 뒤 입법회 건물 대부분을 장악했습니다. 갈수록 시위가 격화되면서 2014년의 우산혁명처럼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Well, I think this is going to go on for a real long time if the government does not withdraw the bill completely and does not express or have any actual plan to rebuild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people and its regime. 평화로웠던 시위가 입법회 점거 등과 같이 과격화되면서 그동안 수세에 몰렸던 정부에 역공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박기천입니다.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과 딸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잠시 후에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 모녀에 대해 오늘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조 전 부사장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우리 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는 이번 주 안으로 서울 광화문 광장에 천막 당사를 다시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공동대표는 청계광장 천막에서 진행한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광화문 천막 당사를 후퇴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들의 중지라며 지도부 회의를 통해서 그 뜻을 받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몽골 텐트 4동을 칠 예정이라면서 날짜는 공개하지 않겠지만 오늘도 옮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가 적폐청산을 위해서 운영한 진실과 미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전 보도국장 등 5명을 중징계했습니다. KBS는 징계를 권고한 19명 가운데 17명에 대해서 5차례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정지환 전 보도국장은 해임 통보됐고 3명은 한 달에서 6달의 정직, 1명은 감봉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나머지 12명에게는 징계가 아닌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이달부터 서울 사대문 안에는 배기가스 5등급 차량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당분간 시범 운영하고 오는 12월부터는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됩니다. 류충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청운동으로 넘어오는 터널 입구에 단속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배기가스 5등급 차량이 지나가면 곧 교통정보센터로 신호가 연결됩니다. 이어 10초 안에 운전자에게 통행 제한 차량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사대문 안에 5등급 차량 통행을 제한하기 위해 서울시가 가동에 들어간 교통 시스템입니다. 모두 48곳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 119대와 CCTV는 센터에서 원격 운용합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지 않고 센터에서 그 시설물의 운영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요.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점도 센터에서 직접 해결이 가능한 IoT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속구역인 녹색교통지역은 청운 효자동 등 종로구 8개 동과 명동 등 중구 7개 동입니다. 대상 차량은 전국 247만 대로 등록 차량 9대 가운데 1대꼴입니다. 운영 첫날 8시간 만에 7,000대가 넘는 차량이 적발돼 안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12월부터는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5등급 차량 폐차 보조금을 300만 원까지 올리고 매연 저감 장치 부착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노후 화물차를 이용해온 상인들은 당장 폐차하기 어렵다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폐차하면은 뭐 지원금 주신다고 하는데 그거를 다 일일이 체크하면서 하실 분들이 시간적인 여유상도 별로 없을 거예요.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대부분. 서울시는 본격 단속에 들어갈 12월 전에 의견을 모아 단속 시간 등 구체적인 계획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YTN 유충섭입니다. 올해 상반기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내린 곳은 경남 김해시이고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전남 광양시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6년 만에 처음 하락한 가운데 강동구의 낙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전국의 아파트값이 1.85% 하락했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아파트값이 내린 것은 2013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입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봅니다. 김상익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반갑다고 해야 되겠죠. 오랜만에 보니까요. 20세 이하 월드컵 대표팀 한 자리에 모이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우리 자랑스럽게 준우승을 차지한 우리 선수들과 그 모교에 대한 경력금 그리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사가 어제 열렸습니다. 어제 대한축구협회가 전달한 금액은 협회 정몽규 회장의 특별 찬조금 10억 원이었는데요. 대표팀의 경력금 6억 원 그리고 모교에 대한 지원금 4억 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선수들 경력금은 거기 그 차등을 두지 않고서요. 전혀 차등을 두지 않고 모두 같은 액수가 지급이 됐고요. 모교 지원금도 선수 1인당 500만 원씩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한 50여 개 학교에 전달이 됐습니다. 예, 의미 있는 행사인데 그러면 이게 지난 19일 청와대 행사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모이는 건가요? 그렇죠. 19일에 청와대에서 만찬이 있었죠. 선수단 만찬 이후에 지금 12일 만에 선수들이 공식적으로 모인 건데요. 하지만 친한 선수끼리는 그 사이에도 개별적으로 좀 만났다고 그러고요. 수다도 떨고 카페도 가고 그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강원FC의 골키퍼 이광현 선수를 비롯해서 몇몇 선수는 어제 개인 사정으로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들 그래도 참석한 선수들은 응원해준 팬들에게 감사한 마음 그리고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학교 가니까 좀 학생들이 알아봐주고 그러셔서 그때 좀 실감하고 있어요. 사진을 찍느냐고 팔이 좀 많이 아팠어요. 돈이 후배들한테 저로 인해서 쓰일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뿌듯하고 동생들한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좋고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데뷔를 못했거든요. 데뷔를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목표고 팀에서 자리 잡는 게 목표예요.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니까 힘을 받아 더 열심히 하는 게. 이강인 선수 인터뷰가 마지막에 들어있었는데 지금 사실 많은 축구 팬들의 관심이 이강인 선수가 다음 시즌 어디서 뛰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초미의 관심사죠. 지금 발렌시아와 지금 연고지를 함께 쓰고 있는 레반테라는 팀이 지금 이강인의 임대 영입을 놓고 발렌시아와 협상을 시작했다. 이런 보도가 현지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이미 발렌시아도 이강인의 임대를 결정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는 하지만 본인은 여전히 어제 말을 아꼈습니다. 사실 협상이 완료되기까지는 본인은 어쩔 수 없겠죠.
현재 출전 시간 보장을 우선 조건으로 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강인 선수가 어저께 이와 관련해서 한 얘기 들어볼까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여기서 팀 이적이나 팀에 계속 있을 건지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현재 각오는 지금 휴가 중이니까 그래서 재밌게 놀다가 그냥 발렌시아 가는 게 저의 목표예요. 이게 잘 들어보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빠르면 이강인 선수는 이번 주 중으로 출국할 것으로 보이고요. 본인도 7월 초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가 바로 이적이 확정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좀 시선을 프로농구로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을 다루긴 했었는데요. 전창진 전 감독이 코트 복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고요. 네, 어제 KBL이 재정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지난 2015년 전창진 전 감독에게 내렸던 무기한 등록 자격 불허 징계를 해제를 했습니다. 이로써 전창진 감독은 부산 KT 감독 이후 5시즌 만에 KCC 감독으로 10월부터 이제 복귀를 하게 됐고요. 2015년 당시 전창진 감독은 스포츠 도박 그리고 승부 조작 혐의로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지난달 무죄 판결이 최종 나오면서 KBL이 최종 입장을 번복한 겁니다. 예. 자, 이게 그러니까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 그 전에 징계를 고수하기는 어려웠을 텐데 그런데 팬들 사이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됐지만 아직 정황상 의문이 모두 해소되지 않았다 하는 게 이제 농구 팬들의 주장인데요. 농구 팬들의 이게 좀 포털에 올라온 댓글들인데요. 경기장 근처에서 이제 대포폰을 사용한 경위. 또 토토를 한 지인에게 본인 이름으로 3억 원의 사채를 빌려서 또 건네준 거. 또 지인이 돈을 건 경기에서 정 감독이 후보 선수들을 투입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패한 됐었죠.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의심스럽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전창진 감독이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눈물도 좀 흘리고 그랬는데요. 한번 보시죠. 농구인의 구성원으로 받아준 KBL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 관심을 받는 구단이 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논란 증폭되는 이후 일부에서 이게 이제 KCC 쪽에 특정 학연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좀 논란이 되는 것 같고, 그럼 지금 자신의 복귀를 반대하는 팬들이 있는 걸 아는 정 감독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예, 일단 말씀하신 학연이 관련됐는지 여부는 물론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KCC 구단주와 단장이 전창진 감독과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다. 이 사실은 맞습니다. 정 감독과 여러 이유로 아직 여론이 자신에게 정 감독도 여전히 호의적이지 않다. 이런 거를 인정을 어제 했거든요. 그래서 기쁘기도 하면서 어제의 결정이 담담하게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회견 도중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그런 팬들도 자기 편으로 되게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도 이 부분 짚어봤는데요. 윈블던 테니스 남자 단식 본선에 오른 권순우 선수 승리를 좀 원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패했군요. 네, 한 수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요. 세계 랭킹 125위의 선수죠. 권순우 선수가 세계 랭킹 9위 러시아의 하차노프 선수와 오늘 어제 맞붙었었는데 아쉽게도 1라운드에서 패했습니다. 2라운드 진출이 좌절이 됐습니다. 우리 권순우 선수는 2세트를 먼저 이렇게 내줬는데 세 번째 세트를 6대4로 따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 경기를 결국 뒤집지는 못하고 1대3으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아쉽게 64강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권순우 선수가 어젯밤 경기에서 서브도 좋았고요. 스피드도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앞으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선수를 보여줍니다. 강자들과의 경기를 통해서 더 강해질 수 있는 권순우 선수. 단련돼야 되겠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상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7월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안내책이나 여행 에세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홀로 여행이나 한 도시에서 한 달 살기 등 신세대의 취향 변화에 맞춘 책들도 인기입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일 오후 서울 도심의 한 대형 서점. 여행 서적 코너에 발길이 이어집니다. 휴가철에 가고 싶은 나라의 여행 정보책이나
여행지에서 가볍게 읽을 에세이를 찾는 고객이 부쩍 늘었습니다. 7월 중순에 지금 교토 여행을 혼자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4박 5일 동안 제가 힐링을 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맞춰서 지금 서점을 방문했고요. 지난해 한 대형 서점의 판매 자료를 보면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여행 관련 서적이 월 평균치보다 최대 15% 이상 팔리는 등 강세를 보였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에 대비해 서점과 출판사들도 분주해졌습니다. 여름철 기획 코너를 전진 배치하고 인기 에세이를 바캉스 에디션으로 새 단장에 내놓는 등 휴가철 마케팅에 적극 나서는 모습입니다. 또 이른바 나홀로 여행이나 한 도시에 오래 머무는 여행 등 최근 유행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여행이 일상이어서 한 도시에서 오래 머물거나 한 달 살기 등에 관련된 도서가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휴가철을 앞두고 15년 동안 세계 곳곳을 혼자 여행한 호주 작가의 책에서 10달간 자전거로 남미르던 이야기 등 이색 여행 서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내년 5월 서울 강남구에서 서울 용산구로 사옥을 확장 이전합니다. 새로 입주할 사옥은 올해 말 완공 예정인 신축 건물 용산 트레드센터로 지하 7층부터 지상 19층까지 26개 층 전체를 빅히트와 관계사가 임대합니다. 빅히트는 신사옥 이전은 인력 규모 급성장과 필요시설 확충에 따른 변화라며 탄탄한 물리적, 공간적 기반을 통해서 본격적인 탑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근거지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서 고생하지 말고 방 잡지. 트리바고에선 여러 웹사이트의 호텔 가격들을 한눈에 비교 검색해주니까 호텔도 가격도 마음에 딱! 호텔 트리바고. 신용 때문에 중고차 구입이 어려우십니까? 미드카에서는 신용이 낮아도 현금 한 푼 없이 중고차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금리 5%, 최장 72개월 할부 혜택까지 1688-7373. 오스템 임플란트가 묻습니다. 당신의 치아를 돌봐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제 당신이 돌봐드릴 차례입니다. 어릴 적 당신처럼 아픈 치아를 숨기고 계실지 모르니까요. 오스템 임플란트.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장마가 주춤하자 연일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고 습도까지 높아서 무척 후텁지근한 날씨인데요. 여기에 폭염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강원 영서와 경북 내륙, 대구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표됐는데요. 앞으로 기온은 점점 더 오르면서 주 후반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주의보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폭염주의보 발효 시점은 내일 오전 10시가 되겠는데요. 영서와 경북 지역은 당분간 33도 안팎의 뜨거운 날씨가 이틀 이상 계속되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이 30도, 춘천과 의성이 32도, 대구와 강릉 31도 등 어제보다 1도에서 3도나 높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동풍이 더해지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33도 안팎의 강한 더위가 나타나겠고요. 더위 속에 내일은 경기 북부와 영서 남부에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장마전선은 이번 주말 다시 북상해서 영남과 전남, 제주도에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오늘도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는데요. 나오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시고요. 모자나 양산, 선글라스로 피부와 눈을 보호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제천 폭포마당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뉴스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노종면의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